벨은 약하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버림받은 한심한 모험가였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한 후 그는 훈련을 거듭해 신급스키를 해제했고 그 덕분에 가장 강한 모험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모든 악당들은 그의 긴검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벨은 거대한 미노타우로스에게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뜨거운 금발 소녀가 나타나 방해했다.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소녀가 힘들이지 않고 황소를 쓰러뜨린 모습인지, 아니면 그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인지, 그는 무엇이 더 매력적인지 몰랐다. 그는 고기내장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척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날 그가 망가뜨린 유일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겨우 황소를 건드렸을 뿐인데 한 소녀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피에 젖은 흥분으로 시장을 뛰어다니며 그는 조언자인 아이나의 이름을 외치며 새로 찾은 소울메이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사실상 죽음에 뛰어든 것이라고 꾸짖으며 살아남은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말하자 아이나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녀의 매혹적인 눈동자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그녀는 오레벨 모험가였으며 아라리오에서 가장 강한 검객 중 하나로 알려진 검의 공주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물론 벨, 즉 연애소녀는 그런 일반적인 정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독신인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아이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연애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싱글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지만 그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이걸 얻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헤스티아 파밀리아의 일원인 만큼 로키 파밀리아의 리더를 알기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격려하며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그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벨의 할아버지에 따르면 모험가로서의 가장 좋은 점은 약한 여성 모험가를 끔찍한 괴물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그녀의 감사함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완전히 반대였다. 구세주가 오히려 구출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말은 이유 없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는 더 강해지고 레벨업 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곧 집에 도착해 그의 룸메이트인 또 다른 매력적인 여성 헤스티아를 만났다. 그녀는 그의 파밀리아의 여신이었고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헤스티아는 그의 몸을 포옹하며 그를 맞이했고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말하며 저녁으로 먹을 감자튀김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단지 게으른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어 아무 쓸모도 없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있다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도둑급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파밀리아에 누군가를 영입할 가능성은 제로로 줄어들었다. 곧 그녀는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벨에게 눈길을 주며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모든 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벨은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헤스티아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분석하며 그의 짝사랑인 에이스 월렌스타인이 분명 그에게는 너무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대신 눈앞에 있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신의 혜택이 있는 인질 상황처럼 보였지만 벨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벨의 민첩성은 증가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법력은 여전히 죽어 있었고 그는 과연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의심스럽게도 기술 섹션에 줄이 번져 있었고 그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항상처럼 비어있다고 말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여신은 종이를 만졌고 번진 부분이 숨겨진 오피 능력임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의 감정과 연결된 기술로 동기부여가 있을 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그는 마침내 기술을 가졌지만 그것은 그가 누군가에게 푹 빠져야만 보상을 받는 것이었고 이는 헤스티아를 화나게 했다.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헤스티아의 큰 멜론이 자신에게 비비고 그녀에게 포옹당하는 것을 보고 깨어났다. 그러나 벨은 그녀의 품에서 빠져나와 바보라고 말하며 나갔다. 길을 걷다가 그는 자신이 마법의 돌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소녀를 만났고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모든 것을 교환했던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일찍 던전에 가는지 물어보자 그의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냈고 그녀는 아침을 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것과 맞바꾸기 위해 펍에 와서 먹어야 한다고 고집했고 그는 동의했다. 벨은 던전이 틴더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동안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짝사랑을 만나는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거대한 괴물들이 그를 잡으러 나왔지만 평소처럼 도망치기보다는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괴물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날 밤 헤스티아는 그의 스탯을 다시 확인했고 벨은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레벨업하고 성장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지만 그녀는 질투와 상처로 가득 차서 그와 대화할 수조차 없었고 파티에 가는 척하며 집을 나갔다. 반면 벨은 그 아침에 만난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펍에 갔다. 그녀는 그를 보게 되어 기뻐하며 자신을 실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대접받았지만 자신의 빈 지갑으로는 빵조차 겨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상관없이 먹었다. 바로 그때 특별 손님들이 술집에 들어왔고 그의 사랑하는 크러쉬인 아이에이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를 보고 그는 마치 파스타가 그의 뇌에 들어가 스위치를 꺼버린 듯 얼어붙었다. 서클리브는 로키 패밀리아가 매우 단골 고객이라고 언급했고
그 덕분에 그는 아주 명백한 이유로 계속 그곳에 오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상황은 벨에게 당황스러운 방향으로 흘렀고 로키의 일원인 페타이가 미노타우르와의 사건을 회상하며 벨이 밝은 빨간 토마토처럼 보인다고 조롱했다. 그들이 그를 비웃는 동안 그는 부끄러움에 앉아 있었고 그 미친놈이 그곳에 미노타우르가 나타난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자 조용해졌다. 그러나 페타이는 술 취한 삼촌처럼 계속해서 아이에이에게 그와 겁쟁이 벨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다. 그때 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술집을 뛰쳐나가 던전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동기를 부여했으며 그가 만나는 모든 괴물을 처치했다. 그는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헤스티아에게 강해지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벨은 새로 얻은 능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더욱 강해지고 있었고 헤스티아는 그에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강해지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재능이 있으며 놀라운 성장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은 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벨은 감정적인 상처를 입기 전에 저녁값을 치르기 위해 술집으로 향하고 그의 새로운 친구 세라타는 그를 보며 얼굴이 붉어지고 킥킥거리며 점심을 제공했다. 한편 헤스티아는 신들의 연회에 참석하여 오라리오의 모든 신들이 모여 그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여신이 아닌 매력적인 여신 프레이아에게 접근당했다. 그녀를 한 번만 바라보면 모든 도덕과 자제력을 잃게 된다. 곧 로키 패밀리아의 여신 로키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고 헤스티아는 평평한 가슴에 저급한 여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접고 아야스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로키는 기본적으로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싸움에 휘말렸고 로키는 헤스티아가 드레스를 살 수 없다고 비웃었고 헤스티아는 그녀의 평평한 가슴을 조롱하며 반격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은 칠판 같았습니다. 결국 헤스티아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거대한 멜론을 가진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군중도 드라마에 참여하여 헤스티아를 응원했고 로키는 적절한 장비가 없어서 지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신 헤파이스토스가 나타나 헤스티아에게 로키와 또 싸우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헤스티아는 그녀를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친구였고 그녀를 보기 위해 이 행사에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그녀에게 평소처럼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길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헤스티아는 벨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편 벨은 무기 가게에서 자신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꿈꾸고 신이 되기를 상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학이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벨은 인사하며 사과했고 자신이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하며 신들의 연회에 왜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초대를 받았지만 가족이 너무 작아서 대신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남아있었다고 설명한 후 벨에게 무료 치유 물약을 몇 개 주었다. 신들의 연회에서는 헤스티아가 거의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맞춤형 장비가 너무 비싸서 무료로 줄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헤파이스토스에게 벨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벨을 지원하고 싶고 단순히 쓸모없는 여신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녀의 지루한 독백에 감동받았고 그녀가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무기를 만들어주겠다고 동의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는 헤스티아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벨이 사랑하는 여신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고민하며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고양이 소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세레가 일하는 선술집의 동료 웨이트리스였고 벨에게 세레가 몬스터필리아라는 행사에 가기 위해 떠나면서 지갑을 잊어버렸으니 돌려주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몬스터를 길들이는 대규모 축제로 가네샤 패밀리아가 매년 한 번 개최하는 행사였다. 한편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에서 무기가 완성되었고 헤스티아는 더할 나위 없이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벨을 놀라게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몬스터필리아에서는 보라색 눈을 가진 신비로운 인물이 로키 패밀리아와 함께 있었고 아이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회의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은 행사에 도착해 큰 인파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곧 헤스티아가 갑자기 나타났고 벨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리워서 그렇다고 말하며 데이트를 제안했지만 그는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함께 그 사람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신비로운 인물은 행사에 사용할 몬스터들이 갇혀있는 던전에서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버백을 선택하며 완벽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몬스터가 탈출하자 헤스티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날짜가 붕괴되고 모든 것이 잘못된 이 세계의 튜토리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벨은 쫓기면서 함께 달렸지만 곧 몬스터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것은 헤스티아와 마주쳤지만 벨은 영웅인 듯 달려들었지만 신입사원처럼 휩쓸려버렸다. 그는 그것을 딴 데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벨은 그녀와 떨어져서 문을 잠그며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그곳에서 벨은 할아버지가 산속의 괴물에게 감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떠올렸고 이것이 그가 모험가가 되라는 동기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가 접근한 모든 파밀리아는 그를 사쿠라보다 더 쓸모없다고 거절했다. 수많은 거절 끝에 희망을 잃기 시작했지만 바로 그때 헤스티아가 그에게 다가와 그녀의 파밀리아에 합류하라고 제안했고 그에게 불꽃이 일었다. 이후 벨은 헤스티아를 터널에 가두며 도망치라고 말했고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회색머리의 킹콩과 맞서 싸우러 갔다. 그녀는 그를 부르며 따라왔다. 몬스터페리아 콜로세움에서 가네샤는 두 부하에게서 도망친 몬스터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침입자가 9마리의 몬스터를 풀었다고 알렸다. 이 문제를 자신의 파밀리아만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신들과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부하들에게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거리에서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지만 가네샤는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아우라 농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부하들은 그의 요청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네샤는 소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을 계속하라고 추가로 명령했다. 그 후 부하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떠났고 가네샤는 이번 사건의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 사이 벨은 실버백과 계속 싸우고 있었고 바로 그때 그의 단검이 부러졌다. 동시에 헤스티아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칼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가고 있었고 헤파이스토스에게서 받은 무기에 상형 문자를 입히는 팁을 떠올렸다. 다른 곳에서 가네샤는 이나에게 탈출한 괴물들에 대해 알렸고 그녀는 즉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때 에이스와 로키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즉시 괴물들을 사냥하러 떠났다. 한편 벨은 실버백과의 싸움에서 계속 고군분투하다 결국 궁지에 몰렸다. 괴물과 마주한 벨은 에이스가 다시 자신을 구하러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한편 에이스는 괴물을 처치하느라 바빴고 그 후 그녀는 아이나에게 남은 괴물의 수를 물었고 아이나는 약 3에서 4마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이스는 그들을 사냥하러 떠났다. 아이스가 떠나자 미샤는 그녀를 칭찬했고 아이나는 벨리 그녀를 존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며 이 상황에서 벨리 걱정된다고 말했다. 벨이 은색 등치의 공격을 받을 뻔했을 때 헤스티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헤스티아를 공격하려 했지만 벨레이 제때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헤스티아가 무사한 것에 감사하면서도 벨은 그녀에게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꾸짖었다. 헤스티아는 자신도 그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회상하며 그가 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만든 칼을 벨에게 주려고 했지만 다시 은색 등치와 마주쳤고 벗어나기 위해 벨은 프라이미나토가 되어 헤스티아를 골목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는 그 괴물이 헤스티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싸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벨은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고 무기가 고장나서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반대로 헤스티아는 여전히 그를 믿었고 그에게 새로운 무기를 선물했다. 그동안 아이즈는 또 다른 괴물을 처치했고 그녀의 두 부하에게 젊은 모험가를 추적하는 실버백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즉시 실버백이 만들어낸 소리 쪽으로 달려갔다. 그 후 괴물은 헤스티아의 피로 칼을 마법으로 강화하는 동안 그녀의 향기를 추적했고 헤파이스토스가 칼의 품질을 드러내는 회상 장면이 떠올랐다. 헤스티아는 벨의 상태를 업데이트한 후 실버백이 숨겨진 골목을 찾았고 그녀는 벨의 기술 성장에 놀라며 실버백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긴장한 채 칼을 휘두르던 벨은 헤스티아에게 위로를 받으며 괴물과 맞설 자신감을 얻었고 그는 실버백에게 정면으로 돌진하며 의도치 않게 그의 사슬 중 하나를 부수었다. 이 모습에 놀란 헤스티아는 그의 무기가 살아있고 그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은 실버백에 대한 반격을 계속하며 마치 리바이처럼 야수 타이탄과 맞서는 모습으로 가슴을 찔러 마무리 지었다. 실버백이 처치되자 그 지역의 시민들은 벨의 업적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헤스티아는 그가 살아남은 것에 기뻐하며 즉시 그를 포옹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아이즈는 자신이 목격한 것에 놀라워했고 곧 로키가 그녀에게 다가와 질투를 느끼려 했지만 아이즈가 떠나면서 실패했다. 한편 헤스티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갑자기 기절했고 이로 인해 벨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벨은 헤스티아가 쉬고 있는 방밖에 앉아 있었고 그때 시어가 다가와 미아가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지갑을 잊어버린 탓에 벨을 이 상황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그가 실버백과 싸울 때 매우 멋져 보였기 때문에 그가 때리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벨은 긴장했다. 그때 헤스티아가 벨을 부르자 그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 그녀를 살폈다. 벨은 그녀에게 현재 상황을 전해주고 그의 칼집에 새겨진 이름에 대해 물었다. 이에 헤스티아는 그가 헤파이스토스의 가게에서 판매 중인 칼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 맞춤 제작한 칼이 있다고 밝혔다. 칼의 가격에 대해 걱정했지만 헤스티아는 벨에게 그것은 그녀가 처리했다고 안심시켰다. 감정적으로 벨은 헤스티아를 포옹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성장에 힘입어
벨은 이나에게 던전의 5층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는 이 요청에 놀라서 완전히 거부했지만 그의 능력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다. 그녀가 능력치를 확인한 후 그녀는 그에게 7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동의했지만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이나는 벨을 만나서 일찍 온 것과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에 신이 난 모습을 놀리기 시작했다. 벨은 그녀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고 평소보다 더 어려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의 가슴에 놓인 베개에 눌리게 되었다. 그는 멈추라고 계속 소리쳤지만 그는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나 보다. 그들은 이나가 이 페아스투스 가문의 가게로 이끄는 길을 따라 출발했다. 그들의 위치를 보고 벨은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가게에 있지도 못하고 설령 장비를 산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가격표를 보고 벨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헤스티아를 만났고 벨은 충격을 받아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지 물었다. 그 질문은 그녀가 또 다른 여자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날아갔다. 벨은 즉시 방어태세를 취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개 후 헤스티아는 그녀에게 은근한 경고를 하러 앞장섰다. 하지만 이나는 그녀의 사생활과 일을 섞지 않는다고 말했고 헤스티아는 벨과 오피트 거리 이내에 있기만 해도 목 조르겠다고 했다. 그 후 그들은 가게의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그렇게 반짝이거나 비싸 보이지 않았다. 이제 흥분한 벨은 망설임 없이 뒤쪽으로 달려가 관심을 끌만한 것을 찾았고 곧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장장이의 서명이 새겨진 가벼운 갑옷으로 웨스 크로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는 반드시 그것을 샀다. 그녀는 그가 파티를 키울 수 있도록 후원자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가게를 나온 후 그녀는 그에게 칼집을 건네며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지만 어색한 상황에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정지 신호처럼 보일 정도였다. 외딴 듯한 거리로 걸어가던 중 한 소녀가 벨과 부딪혀 땅에 넘어졌다. 벨은 도우려 했지만 바로 그때 검을 든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쫓고 있었다. 벨은 그녀를 보호하려 검이 닿지 않게 막았고 이상한 남자는 그녀를 지키는 벨에게 왜 그런지 묻기 시작했다. 함께 있냐고 물었다. 벨은 그가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단지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가 벨과의 논쟁을 계속하려던 찰나 서술집에 또 다른 웨이트리스 리우가 나타나 그 남자에게 거리에서 칼로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떠나라고 말하자 그는 항의할 뻔했지만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비겁한 남자는 다른 말 없이 떠났다. 벨은 리우에게 감사했지만 그들이 방금 구한 신비로운 소녀는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벨은 새로운 장비와 갑옷을 입고 몬스터를 처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가는 길에 익숙한 빨간 머리의 소녀가 다가와 지원자가 필요한지 물었다. 그들은 적절하지만 약간 이상한 대화를 나눈 후 벨은 하루 동안 그녀를 지원자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던전에서 벨은 몬스터를 쉽게 처치할 수 있었고 그는 지원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안도감을 주는지 깨달았다. 혼자서 전투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마 패밀리아의 일원인 지원자 리라루카는 그의 칼의 출처에 대해 물었고 벨은 그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교활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벨은 이나에게 레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소마 파밀리아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술 판매에 집중했고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때 이나가 그의 칼이 없어진 것을 지적하자 벨은 어디에 떨어뜨렸을 것이라며 당황했다. 한편 릴라루카는 전당포에서 벨의 칼을 팔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자를 수 없는 쓰레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벨이 그것으로 몬스터를 쉽게 찢던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뛰쳐나갔다. 바로 그때 류와 시라가 같은 길목에서 나타나 릴라루카를 향해 걷고 있었고 그녀는 긴장하며 문제없이 지나가려고 했다. 불행히도 레리에게는 류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그녀에게 멈추라고 하며 소매에 숨긴 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레리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류는 그녀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릴리 도망치려던 찰나 거리에서 칼을 찾고 있던 벨과 부딪혔다. 그들이 모두 보자마자 벨은 자신의 칼에 대해 묻고 류가 그것을 건네준다. 벨은 지나치게 흥분하며 감사의 표시로 그의 손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잡았다. 이 제스처는 류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그 대신 시라와 함께 하라고 언급하며 그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벨은 칼을 주어서 다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고 류는 그녀가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프로미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벨은 릴리에게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날 던전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던전에서 릴리는 벨이 자신을 고용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의 허리에 더 이상 칼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제 안전을 위해 팔에 칼을 붙여놓았다. 하루의 일을 마친 후 그들은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릴리는 멋지게 급여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벨은 주저없이 그렇게 했다. 그녀는 그가 고르게 나눈 것에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다른 모험가들은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할 텐데 그는 전부 그녀 덕분이라고 말하며 함께 계속 일하자고 제안했다. 길드로 돌아가자 소마 패밀리아의 어떤 모험가가 돈 문제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아이나는 벨이 릴리와 함께 괜찮을지 걱정했다. 한편 거리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여자가 멀리서 벨과 릴리를 지켜보며 그가 가진 힘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헤스티아는 망연자실하고 괴로워하며 자신의 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친구 미약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고 그는 헤스티아의 질투 폭발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사랑에 빠져 있었고 사랑해라고 소리쳤다. 마치 벨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할 것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 벨은 그녀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예상대로 그녀의 말은 그에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며 자신을 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헤스티아의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는 그들에게 바로 가자고 말하며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목욕탕으로 가서 데이트 준비를 했다. 마치 벨이 그녀를 왕실 무도회에 초대한 것처럼. 목욕탕에서 헤스티아는 수영장에 있었고 그녀의 큰 멜론이 물의 거품에 맞춰 떠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신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큰 멜론에 대해 놀리며 왜 목욕탕에 왔냐고 물었다. 그들은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헤스티아는 인간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벨은 그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헤스티아가 나타나자 그녀는 달라 보입니다. 그녀는 데이트를 위해 정말 힘을 쏟았지만 곧 헤스티아가 사랑하는 인간 소년의 흥미를 가진 다른 여신들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뒤따라왔고 벨은 그들 중 한 명의 거대한 가슴 풍선에 얼굴을 파묻기도 했습니다. 헤스티아는 화가 나서 그를 클랩을 갈망하는 군중에서 끌어냅니다. 그들은 도망쳤고 쫓기게 되면서 곧 숨바꼭질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졌을 때 마침내 탈출했고 옥상에서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치를 즐기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바라보았고 더 즐거운 데이트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거리에서는 릴리루카가 몇몇 거친 남자들에게 거칠게 다뤄지며 돈을 빼앗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나쁘게 대하고 소마 페밀리아에 남고 싶다면 계속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칼을 다시 팔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벨의 친절한 마음이 떠올랐다. 감옥에서 또 다른 하루, 릴리가 자신이 가진 마법 무기로 벨을 구한다. 쉬려고 앉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건네며 그녀는 하루 쉬는 것을 요청한다. 벨은 마시멜로 같은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상사로서 쉽게 동의하며 언제든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다음 날 벨은 하루 휴무를 위해 선술집에 가서 세어에게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묻자 그녀는 책을 읽는다고 답한다. 벨은 자신이 별로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의 여신이 가진 책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객이 남긴 더 쉬운 책을 추천했고 다 읽으면 돌려주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책을 열고 어떤 눈을 뜨게 하는 계시와 깨달음의 꿈에 빠진다. 헤스티아가 들어와 그가 잠든 것을 보고 게으른 독자라고 놀린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가 파이어볼트라는 마법 능력을 개발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의 마법이 아마도 주문 없이도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다음 던전 모험 때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하지만 벨은 참지 못하고 바로 집을 뛰쳐나가 던전으로 달려가 그 순간에 시험해보려고 했다. 그는 던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몬스터에게 시도했고 한 번에 성공해서 몬스터를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벨은 과도하게 사용해서 기절했지만 다행히 그녀의 파티에 있던 A가 그를 보고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가 그를 깨우자 처음에는 환각을 본 줄 알았지만 곧바로 눈이 마주쳤다. 그의 투쟁도는 도피 반응이 전력으로 작동했고 그는 빠르게 구르며 도망쳤다. 그녀는 왜 항상 도망치는지 궁금해했다. 집에 돌아온 벨은 도망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때 헤스티아가 깨어나서 악몽을 꾸었냐고 물었다. 그는 전날 읽었던 책 때문인지 궁금해하며 그것을 넘겨봤다. 그때 그녀는 그것이 길모어라는 진짜 마법책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에게 길모어는 누군가가 읽으면 힘을 잃는다고 말하자 벨은 깜짝 놀라 돌아가서 갚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최고급 장비라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실에 벨은 멈칫했고 헤스티아는 그저 모두에게 책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녀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멈췄다. 주점에서 벨은 자신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사과했고 마마미아는 책을 넘기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책을 거기에 두고 간 사람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던전으로 달려갔다. 한편 로키 가문 소속의 하이엘프 레베리아와 그녀의 여신 로키는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가게에 있었고 그때 아에나가 그들과 마주치고 소마 가문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로키 와인을 구매했다. 여신은 그녀에게 소마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대신 와인을 숭배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릴리와 벨이 만날 수 있기 전에 나쁜 놈들이 길에서 그녀를 붙잡았고 며칠 전에 이상한 검을 가진 자가 벨에게 다가가 릴리를 착취하는데 함께하자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밀쳐내며 절대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릴리가 무사히 나타났고 그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릴리는 벨에게 작별 인사를 할까 고민했다. 로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시절의 힘든 기억과 외로움을 회상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던전에 들어갔고
즉시 죽어 그녀의 힘든 삶의 시작을 알렸다. 생존하기 위해 그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녀를 가혹하게 대하는 나쁜 남자들을 위해 일해야 했다. 그녀는 구타당하고 착취당했으며 좋은 집을 찾으면 그것을 파괴하고 빼앗겼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서 고통받으면서 모험가들에 대한 증오를 키우게 되었다. 그 사이에 아이나는 로키 패밀리아와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소마 패밀리아가 정말로 신이 아닌 와인을 숭배하는지 물었다. 활기찬 술꾼 여신 로키는 그들이 매우 신성하고 위험한 완벽한 버전의 와인을 숭배한다고 말했다. 소마 패밀리아의 아이들은 그것을 마시기 위해 존재할 뿐이며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완벽한 것을 조금 맛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중독되었고 그래서 돈에 대한 미친 절박함이 생겼다. 그들은 현금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만약 미노타우루스가 소리나거나 발리스 냄새가 나면 강탈할 수 있었다. 로키는 평평한 떡을 흔들며 기분이 언짢은 아재와 함께 모든 정보를 남기고 나가면서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손을 대겠다고 위협했다. 벨은 집에서 헤스티아와 대화하며 지지자인 릴리가 그들과 함께 잠시 머물기를 제안했다. 이것은 그녀의 방어 모드를 유발했을 것이고 그녀는 그에게 릴리가 수상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릴리가 분명히 그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릴리는 벨에게 던전의 10층에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무기 덕분에 겨우 7층을 생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 층의 모든 위험한 괴물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을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의 덫에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는 어쨌든 동의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릴리는 그에게 베이스 레어드라는 다른 무기를 사용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무기로는 큰 괴물을 상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백한 함정처럼 보였고 벨은 마치 무료 음식이라고 적힌 큰 표지가 있는 것처럼 기꺼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던전 밖에서 아이나는 아이들을 만나 벨을 미노타우루 공격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누는 그녀에게 벨이 자신을 무서워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했어요. 그때 큰 남자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벨을 속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아이나는 두 가지를 떠올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챘어요. 그 후 그녀는 눈에게 부탁을 했어요. 10층으로 돌아가서 벨과 릴리는 처음 만나는 몬스터인 오크를 마주쳤고 그녀는 그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감에 차서 그는 기본 무기를 꺼내 들고 행동할 준비를 했고 오크는 나무를 꺼내 무기로 만들었어요. 이 장면에 벨은 놀랐지만 그는 여전히 준비된 죽음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사이 아이나는 가게에서 헤스티아와 만나서 벨의 지지자인 릴리가 나쁜 소식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고 말했어요. 감옥으로 돌아와서 벨은 오크를 처치했지만 또 다른 오크가 다가오자 그는 두 번의 화염 화살로 그것을 쓰러뜨렸어요. 갑자기 릴리가 사라지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몬스터 유인책을 목격했어요. 두 마리의 오크가 더 나타나고 그는 힘든 싸움에 휘말리며 릴리의 행방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의 다리에서 칼집이 찢어지며 위로 끌려 올라갔다. 벨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며 릴리가 그의 칼을 잡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끝이라고 말했다. 악한 로리는 그를 괴물들 사이에 두고 도망칠 좋은 장소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걸어나갔다. 벨도 모험가였고 그녀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덧붙이며 그녀는 헤파이스토스의 무기를 팔고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삶을 상상할 기회도 없이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층의 모든 길에 그녀를 위한 함정을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를 찢고 그녀의 마법 무기를 빼앗았으며 다른 남자들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그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르고 싸우려 하면 괴물살에 개미에게 먹히겠다고 위협받았다. 그는 즉시 닭처럼 도망쳤고 그들은 릴리를 위협하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면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국 항복하고 자신의 보물과 저축이 담긴 노움금고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 순간 살인개미들은 수없이 많아졌고 그들은 거래의 일부분을 배신하며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녀를 유인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녀를 괴물개미의 함정에 던져버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무력하고 쓸모없다고 느낀 릴리는 벨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로 자신이 이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녀를 삼키려던 첫 번째 물결의 개미들에게 힘이 몰아쳤고 그녀는 벨이 자신을 구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헤스티아에게 그녀가 아무리 신뢰할 수 없더라도 그녀를 구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가 그의 삶이 바뀌기 전에 그처럼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모험가가 나타나서 오크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안개가 끼어 있어서 누군지 볼 수 없었다. 그때 릴리는 화가 나서 그가 얼마나 바보인지 비난하며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물건의 가격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일과 그에 대해 뒤에서 나쁜 말을 한 횟수를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거짓말쟁이이자 도둑이며 최악의 프롬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자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소매치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래도 자신을 구해줄 것인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여자라서라는 이유로 쉽게 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모욕을 퍼부었고 그는 그녀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녀이기 때문에 구할 이유가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사과했다. 다음날 벨은 아나에게 그의 칼 보호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녀가 자신을 5번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에게 이를 다시 주었다. 그녀가 던전에 있을 때 아이스는 불행해 보였고 두 번째로 그를 구한 후 벨에게 사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는 칼 보호대를 보았다. 릴리는 찢어진 옷과 짧은 망토를 두른 모습이 달라 보였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녀는 매력적으로 보였고 벨이 그녀의 동물귀를 올리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숨기 위해 변신 주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던전에서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헤스티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벨은 두 사람을 혼자 두고 차를 마시러 나갑니다. 헤스티아는 자신의 남자에게 영토의식을 보이며 그가 자신과 함께 한 잔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벨은 농담으로 넘기며 헤스티아를 무시합니다. 드디어 혼자 남은 헤스티아는 릴리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했고 릴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벨이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알고 있던 그녀는 릴리가 한 일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벨의 입장에서 그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상처 주는 말을 기다렸지만 헤스티아는 대신 벨을 지켜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릴리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죄책감을 증명하라고 요청하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벨이 들어오고 헤스티아는 자신의 멜론 사이에 그의 팔을 가두며 릴리 앞에서 그를 주장합니다. 그러자 릴리도 코트를 벗어던지고 그의 다른 팔을 가두며 그를 주장합니다. 여자들로부터 도망친 벨은 길드에 들어가 아이나를 만나고 아야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과의 눈맞춤에 얼어붙고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옷을 입지 않은 남자의 남성적인 이두근에 부딪혔습니다. 도망치기 두 번째 시도에서 검의 공주가 그를 막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는 그녀의 떡에 부딪히며 싫어하는 척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떨어뜨린 칼 보호대를 건네받았고 그녀가 오크들에게서 그를 구해준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또한 미노타우로스가 먼저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공격당하기 전에 구해줬다고 했다. 반면 벨은 항상 도망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나가면서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걱정했고 그녀는 제대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멍해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갑옷을 입고 다리에서 만났고 그녀는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했으며 그는 무제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처럼 행복해했다. 애는 무기를 모아 무엇을 훈련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웃긴 자세를 몇 번 취했고 벨은 그녀를 멍청이로 생각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벨에게 기습 공격을 퍼부었고 그는 넘어졌으며 훈련이 시작됐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계속되었고 A는 전투에서 사용할 중요한 기술과 지침을 알려주며 연습했다. 다음날 벨과 릴리는 던전 10층에서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를 했으며 다음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깊이 들어갈 계획이었다. 릴리는 왜 항상 던전에서 멍들고 다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여자에게 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때 작은 괴물들이 나타났고 릴리가 활로 그들을 처치하며 팀으로 싸웠고 벨은 무기와 A의 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오크 괴물들도 나타났고 A에게 반한 벨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한편 신비로운 남자와 미노타우루스가 던전의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었고 남자는 그 생물을 흥분시켰지만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훈련 중에 벨은 여러 번 기절했고 A는 모험가들이 던전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며 낮잠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몇 초 만에 잠이 들었고 벨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의 교양 있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방해받았고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키스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를 반대하며 꾸짖는 헤스티아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유혹을 느낀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 했지만 그녀가 말을 하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곧 그녀는 그가 배고파 보이자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다가간 첫 번째 노점에서는 헤스티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또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아 매우 불쾌해했으며 특히 그가 큰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양보하며 A에게 그녀의 남자에게서 물러나라고 경고하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으로 쥐어주며 그를 주장했습니다. 벨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시르가 그에게 달려와 그를 붙잡고 설거지를 할 접시 더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류가 도와주러 오면서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양보했다. 그녀는 곧 자신이 과거의 모험가였다고 밝히고 강력한 적을 물리치고 모험을 통해 레벨업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훈련 마지막 날, 벨은 드디어 에레즈에게 반격을 성공시켰고 그는 준비가 되었다고 믿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집에 돌아온 헤스티아는 그의 상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만 그녀가 보여주기 전에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로키 파밀리아의 원정대가 마침내 도착했고
목표는 이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59층에 가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하파셀스타 파밀리아의 대장장이들과 함께 두 팀으로 나뉘었다. 던전에서 벨은 자신과 리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고 모든 것이 미노타우르를 만났던 날처럼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의심대로 무기를 든 미노타우르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리리는 겁에 질려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벨은 PTSD로 얼어붙은 듯 보였다. 그는 황소가 그들을 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에 리리가 그를 옆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맞고 의식을 잃었고 벨은 황소에게 돌진하며 화염 화살로 공격했지만 힘의 파동은 괴물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괴물은 그를 반격했다. 원정대에서는 미노타우르에 대한 소식이 로키 파밀리아에 전해졌고 벨에 대한 공격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야는 이때 즉시 구출자로 나서고 다른 파티원들도 도와주기 위해 따라갑니다. 반면 벨은 황소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있었고 황소가 그를 처치하기 전에 탈출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리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찾고 벨은 그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싸움을 계속하며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괴물이 그를 붙잡고 땅에 내리치며 몇 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황소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할 때 아이스가 나타나 그녀의 위기를 구하러 온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벨은 그녀가 다시 자신을 구하는 생각에 약해지고 무력하다고 느껴서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아라타 농장을 준비한 벨은 황소에게 다가가 강력한 일격으로 돌진합니다. 동시에 술집에서 그를 조롱했던 보테가 그를 알아보고 다시 조롱합니다. 그를 이끌었던 리리는 불안하게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비리아는 마법으로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보테는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도우러 가기로 결정하지만 곧 벨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에 놀라며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벨이 덩어리 고기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했다. 곧 그의 무기는 미노타우루스의 두꺼운 피부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괴물의 무기를 조작하여 그것으로 공격했다. 황소는 약해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벨은 그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무기와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세 번째 화염 마법이 발사되자 미노타우루스는 산산조각이 되었다. 지친 벨은 발에서 기절했고 릴리는 그를 향해 달려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갔으며 그의 모든 능력은 S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의 레벨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벨은 한 달 반 만에 레벨 1에서 레벨 2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것에 기뻐했다. 헤스티아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가 새로운 기술인 아르고나우트를 얻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이는 그를 흥분시켰다. 그녀는 평소에 유혹을 한 뒤 레벨업한 모험가들에게 칭호를 부여하는 신들의 회의인 도나투스에 나섰고 벨은 그 칭호를 기대하고 있었다. 도나투스에 도착하자 신 타카미카즈치가 헤스티아에게 다가와 벨의 갑작스러운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는 신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또한 그의 패밀리아에 있는 아이 야마토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근에 레벨업한 이 아이를 위해 좋은 칭호를 얻기 위해 부모 모두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집에서 벨은 자신이 받을 갑옷과 멋진 칭호에 대해 몽상하고 있다. 그는 파이어 블리자드, 토네이도 태풍, 버닝 파이팅 파이터 같은 몇 가지 옵션을 생각했지만 헤스티아는 실망스럽게도 리틀 루키라는 칭호를 가져왔다. 그에게는 초보자와 감정지원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펍에서 그는 리리와 칭호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성들인 리유와 시언은 그의 승급을 축하해 주었다. 그는 곧 펍의 사람들이 자신과 여자들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여자들은 유명해진 모험가에게는 이런 일이 정상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리유는 그에게 13층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 층들은 나머지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파티를 늘리라고 제안했다. 벨이 걱정을 표현하자 그들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던 어떤 교양 있는 남자가 벨에게 리유와 시어를 대가로 자신의 그룹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리유는 그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그녀는 그의 팔을 비틀어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맘마 미아가 끼어들어 남자들을 겁줬. 새로운 갑옷을 찾기 위해 베른 가게로 향했지만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대장장이의 제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카운터로 걸어가서 판매원과 싸우고 있는 남자를 보고 갑옷에 대해 물어본다. 우연히도 그와 논쟁하던 빨간머리 남자가 그것들로 가득 찬 상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웰스 자신으로 밝혀졌다. 서로 만나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은 밖으로 나가 웰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고 그 대가로 그의 파티에 합류하기로 직접 계약을 맺었다. 던전에서 웰스는 11층에 처음 올라가게 되어 신이 났지만 반면에 릴리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벨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고 웰스는 그녀를 놀리며 릴 슈림프와 어글리 라일로라고 불렀고 이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벨은 그를 크라소라고 언급하며 설명하려 했고 그 이름은 릴리에게 익숙하게 들렸다.
그녀는 크라소가 몰락하고 저주받은 대장장이 가족으로 그들은 궁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벨린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괴물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벨의 힘은 많이 성장했고 그는 여전히 그보다 내 레벨 높은 오리즈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한편 던전의 다른 쪽에서는 로키 가족이 불규칙한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들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궁금해했다. 벨이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고 이를 듣고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11층에서 릴리는 마법석을 주우고 있었는데 벨이 손바닥에 새로운 종류의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아기 드래곤에게 쫓기던 모험가들이 뛰어들었고 그 생물은 릴리를 공격하려 했어요. 급히 벨은 강렬하고 독특한 아르고나우트 스킬을 사용해 즉시 드래곤을 파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벨은 헤스티아에게 크라소스 가문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부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고 꽤 강한 마법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수상하게도 그것을 거절했어요. 다음 날은 벨 일행의 휴일이었고 부는 그 기회를 이용해 벨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새 장비를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벨은 평소처럼 가벼운 갑옷을 요청했어요. 부는 그만 좀 착한 척 그만하고 모험가로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라고 말했고 벨은 동의하며 큰 검을 집어들었어요. 부는 웃으며 벨이 마법 아이템을 원했던 이유는 헤스티아가 그를 몰래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벨은 사과했고 부는 이 모든 것이 벨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후 태도를 바꿀지 테스트였다고 말했어요. 그는 벨 허리에 미노타우로스 뿔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장비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고 벨은 동의했어요. 그가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마법 아이템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의 고객들은 그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만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지혜로운 할아버지처럼 들리는 웰스는 무기는 단순히 유명해지거나 강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무기가 완성되자마자 그는 그것을 미노탄이라는 아이의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들리는 이름 대신 우시와 카마루라고 명명했다. 그는 무기를 벨에게 건네주며 서로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동료처럼 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헤스티아는 벨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중층으로 들어가려 준비한 그의 가족의 일원들을 보러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벨과 친구들은 거의 힘들이지 않고 몬스터를 처치하며 불타오르고 있었고 알미라지 악마 토끼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웰스와 릴리는 벨의 흰머리, 빨간 눈, 그리고 겁이 많은 모습이 그들과 비슷하다고 놀렸다. 한편 시장에서는 두 명의 낯선 얼굴이 있었다. 헤르메스와 아스피가 벨에 대해 캐주얼리 이야기하며 산책하고 있었다. 헤르메스는 벨을 만나고 싶어 했고 아스피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그녀는 진정되며 강아지 같은 에너지를 발산했다. 던전으로 돌아온 테이크 파밀리아의 모험가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옥개들에게 다쳤기 때문이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이 추격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벨과 일행도 어려움에 직면했고 숨 쉴 틈도 거의 없었다. 중층의 몬스터들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많았기 때문이다. 우연히도 테이크 모험가들이 그들을 만났고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뚫고 달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달릴 때 밀리가 파티원들에게 후퇴하라고 경고했고 그렇지 않으면 몇 초 만에 전멸할 것이라고 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벨은 도중에 멈춰서 화염화살로 공격했지만 그것은 무리의 일부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웰스는 부상을 입었지만 위로할 시간도 없었다. 출구 양쪽에 몬스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베른리의 중층에 대한 경고를 떠올렸고 천장이 무너져 릴리와 웰스는 바위에 맞았다. 곧 지옥개가 자세를 잡고 입에서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그들을 태우기 시작했고 벨은 도망칠 방법이 없어서 공황에 빠졌다. 이 와중에 벨을 걱정하던 헤스티아는 거리에서 뛰어가며 길드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아이나는 그녀에게 파티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들이 길드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벨의 파티를 찾는 퀘스트를 발행했다. 타케와 그의 두 주요 모험가가 그녀에게 외쳤다. 던전에서 벨과 그의 일행은 바닥이 제때 무너져 2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행히도 구워지지 않았다. 순전히 운으로 살아남았다. 그들이 탈출구를 찾으려 할 때 릴리는 괴물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안전구역이 있는 18층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웰스는 층보스인 골리앗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고 릴리는 로키 패밀리아가 내려오는 길에 그것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재생되기 전에 서둘러 가야 했다. 던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타케의 파티는 벨의 파티에 괴물을 던진 사건을 설명한 후 헤스티아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구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타케의 파티 멤버들, 리우, 헤르메스, 그리고 그의 에이스 아스피를 포함한 수색대를 구성했다.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아스피는 헤르메스에게 던전에 가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신이 거기 가는 것은 규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그는 잡히지 않겠다고,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헤스티아는 자신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헤파이스토스는 헤스티아에게 메시지와 신비한 아이템을 주어 그들을 찾으면 웰스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한편 던전에서는 벨과 나머지 일행이 릴리가 가져온 불쾌한 냄새의 가방 덕분에 층을 지나고 있었다. 몬스터들이 다가와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옥개가 나타나서 불을 내뿜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의 구석이 마법으로 자폭하게 만들어서 그는 너무 많은 마법 사용으로 약해 보여 걱정했어요. 향기 가방 효과가 끝나자마자 미노타우로스가 다가왔고 벨은 망설임 없이 공격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적들도 공격했어요. 수색대는 적들을 피해 길을 떠났어요. 곧 벨의 파티가 지붕이 무너진 동굴에 도착했고 헤스티아는 바위 사이에서 벨의 칼을 알아봤어요. 그들은 곧 18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릴리와 부는 의식을 잃었고 벨만이 깨어 있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모두 구멍을 통해 데려갔어요. 그 구멍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들은 큰 공간을 지나 문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벨은 슬픔의 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갑자기 벽이 갈라지고 바닥에 보스인 골리앗이 깨어나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벨은 포기하지 않고 속도를 내어 문을 통해 탈출했어요. 그는 곧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힘없이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의식을 잃었다. 실내에서 눈을 뜬 그는 아야즈가 구해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주변에 있었고 벨이 넘어지면서 우유 가방에 얼굴이 박혀버려 상황이 어색해졌다. 하지만 그는 릴리와 웰스가 같은 방에서 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레베리아에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리더인 푸름을 만나러 나섰고 그는 18층에서의 모험에 감명을 받아 잠시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은 타이오나와 타이온의 로키 쌍둥이와 만나기 위해 나섰고 그들은 벨을 만나자 아르고나우트라고 부르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수박을 흔들며 칭찬을 퍼부었고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 산책을 계속하면서 벨은 던전 속의 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마치 밖에 나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정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모험가들은 이곳을 미국 유토피아라고 부른다. 방으로 돌아오자 웰스와 릴리가 다시 의식을 차리고 벨은 기대와 안도감에 가득 찼다. 웰스는 그를 늦춰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벨은 그들이 모두 여행에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드워프 리더는 그들을 서로의 목숨을 걸고 싸운 모험가로서 로키 가문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쌍둥이는 그가 어떻게 빠르게 승급했는지 물었고 아야즈는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멋지게 엿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고 그는 비명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가서 한 조각으로 그를 보게 되어 안도하고 행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헤스티아를 발견했습니다. 구조팀의 나머지 멤버들이 나타났고 벨은 충격을 받으며 그를 찾으러 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했지만 테이크 파티 멤버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테이크 모험가들은 그들에게 간청하고 사과했으며 곧 벨은 친구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면 자신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후 로키의 가문이 바닥 보스를 처치할 때 그들은 떠날 계획을 세웠고 헤스티아는 웰스에게 헤파이스토스의 소포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벨은 던전 숲의 아름다운 곳으로 산책을 나갔고 곧 아야즈가 합류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걱정한다고 하자 그는 긴장했고 그들은 다음날 던전 마을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질투심 많고 소유욕 강한 헤스티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절대 그들이 데이트를 하게 두지 않겠다며 자신과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무용지물인 헤스티아는 벨에게서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밀어붙였고 그들은 나머지 일행과 함께 던전의 아름다운 구역을 감상하러 멈췄어요. 아스피는 그곳을 몬스터의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모험가들이 세운 레베리아라는 마을에 도착했고 벨은 선술집에서 만난 남자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려 했지만 검의 공주를 보고 물러섰어요. 나중에 여자들은 함께 목욕하러 강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헤르메스는 혼란스러운 벨을 나무 위로 이끌어 몰래 엿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벨이 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자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는 헤르메스를 잡아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로 인해 그는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강에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은 그를 보고 흥분했지만 순진한 벨에게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그가 좋아하는 A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더더욱요. 그는 마치 물 위를 달리듯 도망쳤고 숲의 다른 곳에 떨어졌어요. 그곳은 류가 목욕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는 몰래 엿보며 자신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류는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 방향으로 공격을 날렸고 벨은 미안하다고 뛰쳐나왔어요. 나중에 류는 벨에게 꽃을 따주며 용서했고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결국 그녀의 가족이 묻혀있는 묘지에 도착했고 그녀는 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꽃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엄마 미아에게 발견되어 수용된 후 자신의 파티를 망친 사람들에게 복수한 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로 인해 벨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차가워 보였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그녀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간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정착지로 돌아갔을 때
베트는 벨이 아이즈의 나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때리려 했다. 그는 아이즈를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보다는 질투가 더 컸지만 쌍둥이들은 이미 헤르메스가 그 일로 처벌받았다고 하며 그를 데려갔다. 벨과 아이즈는 18층을 떠나기 위해 서로 다른 팀과 파티에 배치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헤스티아는 마치 스파이의 신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모조와 그의 갱단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벨에게 혼자 숲으로 와서 그녀를 구출하라고 지시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숲에서 훈련 중이던 테이크 패밀리아의 큰 남자가 그가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벨은 합의된 장소에 도착해 모조와 마주쳤고 모조는 벨의 장비와 헤스티아의 해방을 상으로 두고 결투를 선언했다. 벨은 곧 그것이 함정임을 깨달았고 모조는 투명해져 벨을 펀칭백처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한편 모조에게 투명화 물약을 준 헤르메스는 멀리서 즐겁게 지켜보며 인간의 나쁜 면을 벨에게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테이크 모험가들과 다른 이들이 나쁜 무리를 공격하러 돌진했고 곧 모두가 난장판으로 번졌다. 헤스티아도 행운을 잡았는데 릴리가 그녀의 켄타우로스 감각으로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풀려났다. 양측의 싸움이 미쳐가던 중 웰프는 헤파이스토스에게서 받은 아이템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고 절벽 아래 깊은 숲속으로 떨어졌다. 반면 벨은 모조의 투명화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방법을 알아냈다. 그는 모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음 공격을 감지하며 반격할 수 있었다. 전투를 끝내려던 찰나 헤스티아가 새로운 오라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녀는 신성한 힘을 풀어놓았고 처음으로 진정한 여신처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적수들, 특히 모조는 여신과 벨을 남기고 도망쳤다. 그녀는 그에게 뛰어올라 그의 얼굴을 젖가슴으로 감싸며 그가 겪은 일에 대해 사과했다. 달콤한 순간은 갑자기 끊기고 지진이 시작되며 거대한 생물이 그들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바닥보스 골리앗이 지붕에서 지옥의 괴물들과 함께 굴러들어오고 그들은 모조와 그의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벨과 리우를 포함한 다른 파티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다. 그들은 전투를 시작하고 아스피는 괴물과 싸울 더 많은 인원을 모으고 탈출 경로가 무너져 막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바닥괴물과 싸우기 위해 나서고 곧 그가 마법 능력을 가진 하드코어 알파보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쉽게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였다. 마을의 마법사들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은 화살과 다른 무기로 공격한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마법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정타의 충격으로 괴물의 얼굴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충격적으로 그 효과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괴물은 재생 능력을 사용해 다시 형태를 갖추고 주먹으로 땅을 내리쳐 지진과 마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동시에 벨과 리우는 주변의 다른 괴물들을 처치할 계획을 세워 마법사들이 다음 공격을 위해 재충전할 시간을 벌어준다. 곧 벨은 괴물에게 아르고나우트 파이어볼트를 시도하지만 괴물의 힘의 폭발에 의해 반격당해 머리를 반으로 자르지만 쓰러뜨리지는 못한다. 벨은 그 힘의 충격에 휘말려 또 다른 거대한 괴물에게 거의 쓰러질 뻔하지만 영웅적인 기분을 느낀 오카가 그 앞을 가로막고 둘 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는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벨은 헤스티아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의 고무적인 말과 헤르메시스의 말을 떠올리고 이것이 그를 깨우게 했다. 곧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괴물에게 다가갔다. 이 감정적인 동기는 그가 평소의 능력을 넘어 리미도프를 활성화하게 만들었다. 전투 중에 리우는 괴물을 고속으로 베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법의 돌풍인 루미너스 윈드를 사용해 공격했지만 괴물에게 붙잡히고 마코토도 그녀의 폭발을 보냈다. 그녀는 괴물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중력 마법인 전쟁신의 타격을 사용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그때 웰스가 헤파이스토스의 마법 아이템을 들고 돌진하며 타이어문을 외치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그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벨은 힘에 압도되어 새로운 능력으로 괴물의 상반신을 날려버리고 그의 마법석의 일부를 드러냈다. 벨은 마법돌 위로 뛰어올라 마지막 일격으로 부수며 결국 괴물이 폭발하게 만든다. 다행히 이로써 임무가 끝나고 오카는 다시 의식을 찾는다. 그들은 모두 벨과 함께 기뻐했고 심지어 개구리들도 작은 신참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헤르메스는 아무에게도 의미 없는 촌스럽고 지루한 영웅담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벨을 더 시험해볼 계획이다. 하람스가 어떤 악의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니? 댓글로 알려주고 이 영상을 좋아했다면 이스카의 이야기에 관심이 갈지도 몰라. 이스카는 멍청하지만 강한 검객으로 적국의 공주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10점 만점에 10점인 악당임을 알게 된 후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대신 그녀를 위해 나라를 배신한다.